성공의 대가는 달콤해야 했지만 내 가족들 앞에서 그건 그저 뜯어먹기 좋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3년 동안 잠도 줄여가며 매달린 해외 MA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고 회사에서는 제게 연봉에 육박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던 자리였습니다. 형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호야, 너 이번에 돈 많이 받았다며 애들 키우기 힘든데 반만 떼주라. 우린 가족이잖아. 제 이름은 김민호. 32살의 자산운용사 시니어 애널리스트입니다. 서울의 치열한 여의도 빌딩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감정을 죽이고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부모님과 형이 있는 이 집에서만큼은 숫자가 아닌 마음을 보려 노력해왔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의 그 뻔뻔한 요구 뒤에 이어진 부모님의 침묵은 이미 세 사람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인 지우는 늘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도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까먹었고 이제는 35의 나이에 변변한 직장도 없이 조카 둘을 무기 삼아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죠. 형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동전 줍듯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너는 미혼이고 돈 쓸 데도 없잖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 생각하면 네가 양보하는 게 가족 도리지. 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부모님의 반응은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를 위한 연기였습니다. 민호야, 형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니. 너희 형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도 알잖아. 조카들 생각해서 이번만 좀 도와주자.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 우리가 다 갚아주마. 어머니의 그 나중에 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된 청약 통장까지 형의 사업자금으로 날려버린 분들이니까요. 아버지는 묵묵히 술만 들이켜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툭 던지시더군요. 형제간에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마라. 네가 돈이 많으면 좀 나눠 쓰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걸 꼭 따져 물어야겠냐. 아버지는 늘 공평을 강조하셨지만 그 공평의 기준은 언제나 저의 희생을 전제로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오면 당연하게 여겼고 형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할 때는 제 아르바이트비를 가져가셨죠. 그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도 과외를 4개씩 뛰며 코피를 쏟았습니다. 형이 유학 가고 싶다고 떼를 쓸 때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첫 월급을 탔을 때 부모님께 내복 대신 현금 봉투를 드리며 뿌듯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에서 얻은 이 성과급은 제가 포기한 수많은 주말과 잠들지 못한 밤들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과실마저 형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한다니 이 부조리한 공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떨려왔지만 저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평온함을 가장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형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조카들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탐욕, 그리고 동생을 지갑으로만 보는 그 비열한 눈빛을 제 뇌리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내 노력의 대가고 나도 내 미래를 위해 계획해둔 곳이 있어. 제 단호한 거절에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야, 김민호, 너 돈 좀 벌었다고 형을 무시하냐? 너 키우느라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건 생각 안 해. 그 돈이 다 네 능력으로만 번 건 줄 알아. 형의 고함 소리에 식당 직원들이 힐끗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또한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들의 뒤를 얼마나 닦아주고 있었는지를요. 사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형이 사고 친 카드 빚을 조용히 정리해준 것도, 조카들의 유치원비를 남몰래 입금해주던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생색내기 싫어서 그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해온 일들이 저를 만만한 호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형이 부모님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 받으려 했던 대출 신청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니? 엄마는 네가 이렇게 정없는 아이인 줄 몰랐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예전 같으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형에게 줄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좀 챙겨야겠네요. 차가운 제 말에 형은 욕설을 퍼부었고 부모님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준서가 저번에 말한 그 아파트 명의 이전이랑 증여 무효 소송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엔 거대한 전쟁터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전장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에게서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너 오늘 한 짓 후회하게 해줄게. 부모님 쓰러지시면 다 네 책임인 줄 알아라. 같은 협박조의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인내심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적막함이 오히려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모든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이미 형이 요구한 성과급의 몇 배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폴더에는 형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과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제 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상상하며 저는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은 제가 그저 숫자에 밝은 성실한 동생인 줄로만 알겠지만 자산 운용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건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자산이 아닌 제 인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부채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와 형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관계의 끝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저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휴대폰은 가족 단톡방의 알림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은 새벽 내내 장문의 메시지를 도배해 두었더군요. 제가 부모님을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한 페류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키워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놈. 그 문장 아래로 친척들의 동조하는 답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고모님의 병원비를 남몰래 보태드렸던 사실은 다들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잔인했습니다. 큰아버지부터 이모까지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걸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네가 많이 배운 놈이면 형을 도와야지. 어린 조카들 불쌍하지도 않냐. 그들의 얄팍한 논리 속에서 저는
가족의 성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만 있는 자판기였습니다. 단 한 명도 제게 그동안 고생했다거나 내 노력으로 이룬 성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모든 친척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남은 마지막 미련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직접 달아드렸던 낡은 현관문의 도어락 앞에 섰을 때 저는 늘 그렇듯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삐비빅. 날카로운 에러음이 차가운 복도를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조합했던 그 번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형과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녀석 성질에 얼마 못 가 항복하고 돈 싸들고 올 거야. 걔가 우리 없으면 명절에 갈 곳이나 있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족의 온기를 구걸하며 굴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이 오히려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도어락에 묻은 제 지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부모님 계좌로 자동 이체되던 생활비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자 납부 설정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형 몰래 내주고 있던 조카들의 유치원비, 결제카드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스마트폰 버튼 몇 번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제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핏줄이라는 핑계로 제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기보단 차라리 통쾌함에 가까웠습니다. 첫 한 달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며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제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오피스텔에 돌아와 마시는 맥주 한 캔의 여유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삶은 제가 32년 만에 처음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은행의 대출금 연체 문자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동이체가 끊긴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제 회사 로비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저는 미리 보안팀의 조치를 취해 그가 건물 안으로 발조차 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서히 현실을 깨닫고 질식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 친구 준석이와 함께 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그 아파트는 5년 전 제가 계약금을 대고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만 아버지로 해두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 입증과 금융비용 납부 내역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준석이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 그들의 우편함에 꽂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상대가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형은 제가 금전적 지원을 끊자 불법 도박에 손을 더 깊게 댄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도착하는 우편물 중에는 형의 예전 주소지로 날아오던 험악한 독촉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형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이력 때문에 더 이상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는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보니 어머니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민호야, 네, 형 좀 살려줘.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부수려고 해.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어머니의 눈물은 진짜였지만 여전히 그 눈물의 목적은 상처받은 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형과 조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식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 인생 챙기겠다고요. 형이 저지른 일은 다 큰 어른인 형이 알아서 수습해야죠. 제 덤덤한 말에 어머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놈. 네, 형이 죽게 생겼는데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느냐.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그 거친 비난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샘을했습니다. 제가 흘렸던 피와 눈물은 왜 단 한 번도 가족의 계산서에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부모님 아파트이자 매달 내드린 거, 형빚 조용히 갚아준 거, 다 합치면 이미 수억 원입니다. 형이 적반하장으로 요구했던 성과급 반절 따위는 우스운 액수죠.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셨습니까? 제 서늘한 반문에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너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차별하지 않는데 제 부모는 저를 평생 소모품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이전에 기고만장했던 협박조와는 달리 비굴하기 짝이 없는 애원이었습니다. 민호야, 형이 다 미안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 네 앞에 안 나타날게. 이자 갚을 돈만이라도 줘. 부모님 아파트 날아가게 생겼어. 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가 날아가는 이유는 사채업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제가 걸어둔 가압류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전 법원은 제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모아둔 5년간의 이체 내역과 대출금 상환 증명서는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를 담보로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형의 빚을 갚으려 하셨겠지만 은행에서 가압류 사실을 전해 듣고 아연실색하셨을 겁니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가장 든든한 땅이 원래부터 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그들의 표정을 보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던진 첫 번째 카드는 그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비겁한 방패가 걷히자 그들은 무능력하고 빚에 쪼들리는 초라한 개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서 돈을 뜯어낼 명분도 저를 착취할 권리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의 차가운 도시 불빛들을 응시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낸 자리에 마침내 새살이 돋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안부 전화 한 번 없으시던 분이 이 늦은 시간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다니 상황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는 증거였죠. 저는 진동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화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상 이 게임의 규칙과 대화의 타이밍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원을 켠 휴대폰에는 밤새 쏟아진 수십 통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번갈아가며 남긴 흔적들이었죠. 처음에는 애원하던 내용이 결국에는 분노와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부모 등에 칼을 꽂느냐, 당장 만나서 남자답게 결판을 내자며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제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제가 호통 한 번에 굴복할 어린아이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들의 만남 요구에 응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기 위해서였죠. 제가 지정한 장소는 부모님의 집도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 준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차가운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감정적인 울타리를 넘어
철저히 법과 숫자로 계산되어야 할 비즈니스 거래로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난 세 사람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의실 상석에 무겁게 주저앉으며 저를 노려보았고, 형은 낯선 법률사무소의 분위기에 압도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들고 훌쩍거리기 시작했죠. 평생을 반복해온 그 지루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가압류부터 풀어라. 아버지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형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넌 쪼잔하게 옛날 돈 계산이나 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남이냐? 가족이잖아. 정 불안하면 내가 아파트 담보로 차용증이라도 써줄 테니 일단 네 형 빚부터 갚아줘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 귓가를 때리는 가장 역겨운 소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애정을 갈구하며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은 뒤 옆에 앉은 준석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석이는 두꺼운 검은색 서류 폴더 하나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의 중심이자 그들의 숨통을 깸 완벽하고도 차가운 진실의 덩어리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제가 부모님 아파트에 계약금을 대고 매달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해온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두 분은 그저 제 이름 대신 명의만 빌려주고 계셨을 뿐이죠. 형이 코웃음을 치며 허세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모가 나와서 키워줬으면 집 한 채 사들이는 게 자식된 도리지. 너 이번에 성과급 좀 안 나눠줬다고 이제 와서 부모 집까지 뺏겠다는 거냐. 형의 그 뻔뻔하고도 뒤틀린 논리는 제가 여태껏 내려온 모든 냉혹한 결정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폴더에 두 번째 탭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형이 부모님께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가져간 돈들이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곧장 꽂힌 자금 추적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만약 내가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긴다면 형을 찾아오는 건 사채업자들만이 아닐 텐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핏기가 하얗게 가셨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연기하듯 울던 어머니도 헉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아버지의 어깨도 출력된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서를 보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방안을 질식시킬 듯 짓눌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렛대는 단순한 돈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추악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너, 네 친형의 뒤를 캐고 다녔던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내 형은 지금 아픈 거야. 도박 중독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보듬어주고 도와야지. 어떻게 경찰에 넘긴다는 무서운 소리를 해. 어머니의 본능은 끝까지 저를 짓밟고 형을 보호하는 데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주치의도 아니고 무한정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분노를 기대했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제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중독을 키운 건 제 피와 땀을 쥐어 짜 형의 입에 넣어준 부모님의 맹목적인 편애입니다. 제 성과급의 절반을 빼서 그 도박 빚을 메우려 하셨죠. 그 지독한 기생관계는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이다 초점 잃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늙은 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으냐?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무기인 죄책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페류나라는 프레임을 씌워 어떻게든
제 마음의 틈을 벌려보려는 처절한 발악이었죠. 저는 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그저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이 썩어빠진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고 싶을 뿐입니다. 준석이가 합의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당장 저에게 넘기세요. 애초에 제 것이어야 했던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두 분이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 비용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저는 곧바로 본안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소송에서 지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테고 형은 내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사문서 위조 미수와 불법 도박 혐의로 감옥에 가겠죠. 선택지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야, 김민호, 네가 이렇게까지 독한 놈일 줄은 몰랐다. 네가 어떻게 형한테 이래? 애들, 아빠를 감옥에 보내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일절없이 그저 위협을 통해 이 상황을 무마해보려는 얄팍한 시도였죠. 저는 그가 던지는 절망의 단어들을 아주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형을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형이 한 짓이야. 내가 덮어주고 대신 갚아줬던 그 수많은 과거들이 오히려 형을 더 망쳐놓았지. 이제는 남의 돈으로 가족이라는 핑계로 살아가는 짓은 그만해. 제 대답에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치 빠른 형도 이 방 안에서 자신이 굼 수 있는 패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중앙에 놓인 합의서를 가져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오직 명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이라는 문구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죠. 평생을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며 저를 통제하려 했던 아버지가 결국 제가 던져준 작은 구명조끼라도 붙잡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천천히 꺼내셨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저기에 사인할 거예요. 우리 집인데 우리 아파트를 저 녀석한테 다 넘겨주겠다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거세게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훈이 빚은 어떡하고 우리 손주들은 어떡하라고. 저 매정한 놈한테 집까지 주면 우린 다 죽어. 어머니의 오열 속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일말의 배려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릴 돈과 안락함에 대한 비통함 뿐이었죠. 아버지는 묵묵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도장 찍어. 어차피 저놈은 한다면 하는 독종이야. 소송 가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고 지훈이는 철창에 갇힐 테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짙은 패배감과 함께 저를 향한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합의서가 완성된 후 저는 준석이가 미리 준비해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속했던 최소한의 이사 비용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그의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이걸로 형의 사채 빚을 막든 두 분이 월세방을 구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에게서 나가는 마지막 돈입니다. 저는 서류 폴더를 챙겨들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우리랑 끝낼 생각이니? 어머니가 제가 나가는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없이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저주는 슬프고 처절했지만 제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외롭게 했던 건 다름 아닌 그들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어서 더 불행하다면 차라리 혼자인 게 낫죠. 저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어머니를 지나쳤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서는 제 등 뒤로 무거운 정적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마침내 산산조각이나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예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준석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그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준 이사 비용을 챙겨 짐을 빼고 쫓기듯 떠난 후였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비밀번호를 눌러 에러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새로운 도어락을 달고 저만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들어서자 짙은 어둠과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와 저녁 냄새가 가득했을 공간, 형의 뻔뻔한 요구와 부모님의 차가운 외면이 난무했던 그 식탁이 있던 자리.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상처 입혔던 공간이 이제는 완벽하게 저의 통제 아래 놓인 빈 캔버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치열하게 일하고 또 일했던 제 20대와 30대 초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짜릿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묘한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이 마치 제게 수고했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 아닙니다. 저를 하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맞서 마침내 쟁취해낸 제 자존감이자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텅 빈 아파트에 제 짐을 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한 달 뒤 저는 그 집을 미련 없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저를 갉아먹던 아픈 기억의 공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마침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파트는 금세 새 주인을 찾았고 제 통장에는 지난 5년간 제가 흘렸던 땀방울이 거대한 숫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오롯이 저의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했습니다. 소문은 차단된 연락망을 뚫고 건너 제게 닿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준 이사 비용으로 경기도 외곽의 낡고 좁은 빌라로 밀려나셨다고 합니다. 형은 그 돈마저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끌어다 썼고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잠적해버렸습니다. 형수가 조카들을 부모님께 떠맡기고 집을 나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평생 형만을 감싸고 돌았던 부모님은 이제 노구의 몸으로 버려진 손주들을 거둬야 하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부재중 전화가 찍히곤 했습니다. 아마도 무너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번호마저 완전히 바꾸어 버림으로써 그들과 저를 연결하던 마지막 실오라기조차 끊어냈습니다. 그 잔인한 침묵이야말로 제가 선택한 가장 평화로운 대답이자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부모님 집의 현관문 앞에서 들렸던 그 날카로운 도어락 에러음을 떠올립니다. 삐비빅 하며 저를 철저한 타인으로 밀어내던 그 소리가 사실은 저를 지옥에서 탈출하게 해준 구원의 신호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지금 제가 사는 온전한 제 집의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경쾌한 기계음은 누구도 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완벽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허락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남았음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핏줄로 묶인 관계라면 무조건적인 이해와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교묘한 착취이자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용서는 또 다른 학대를 허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도망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제가 세운 단호한 경계선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였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결코 따뜻하거나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취 없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처럼 차갑고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덕분에 저는 비로소 타인의 욕망이 아닌 저 김민호라는 사람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줄 알았던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를 위한 자존감과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성과급을 반으로 나누라던 형의 오만한 요구,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제 희생을 강요했던 부모님의 침묵. 그날 일식집 식탁에서 시작된 이 씁쓸한 전쟁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카들이 있으니 가족으로서 돈을 내놓으라던 그들의 뻔뻔한 억지 앞에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되찾아오겠다는 가장 완벽한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